자,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2025년 6월 20일이고요. 오전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빌보하고요. 오늘 영화는 28년 후 171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28년 후에 대해서는 에피소드가 아마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두 개로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이제 2부는 파이님하고 나이트 시네마님하고 오랜만에 2년 만에더라고요. 2년 전에 콘크리트 유토피아 했었는데 같이 하기로 해서 그걸 이제 파트 2로 올릴 생각이고, 파트 1은 이제 오늘처럼 혼자 녹음할 건데, 왜 이렇게 리뷰를 두 개로 나눠서 올리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가 이게 이제 진행 롤을 맡아서 하다 보면은 흐름상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버리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분위기 전환에 또 신경 써야 될 때가 있고 해서, 이제 영화에 대한 감상을 말하는 거보다는 진행자 역할에 또 집중하다 보면은 또 아쉬운 부분이 많고, 또 뭐 집중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8년 후를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꽤 많은 영화여서, 뭐 그렇게 할 얘기가 없으면은 그냥 다른 게스트 모시는 방송처럼 그냥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뭔가 혼자 따로 그러니까 파트를 이렇게 혼자 하는 파트 그리고 같이 하는 파트 이렇게 나눠서 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댓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프리즈님이 이제 소주 전쟁에 2,000원 후원 감사하고요. 드래곤 길들이기 편에 2,000원 후원 감사하고요. 미션 임파서블 편에도 2,000원 후원 감사하고, 시너스 편에도 2,000원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여름철이라 이제 또 장마에다가 더위에다가 이제 또 몸이 괴로울 수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게 제 방송이 팟빵에서 제일 많이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스포티파이, 애플 이렇게 아마 많이 들어주시는데, 애플하고 스포티파이는 사실 댓글이 거의 안 달려요. 그래서 뭐 잘 안 보는데 여전히 잘 없고, 유튜브에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소대가리님이 오랜만에 그 이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던데, 댓글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 쪽에 이렇게 간단한 코멘트들을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소대가리님께서. 하여튼 오랜만이어서 반가웠고, 뭐 물론 뭐 톡방에서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네, 네, 뭐 그렇군요. 윤영준님, 아마 윤가님 같은데, 그 예전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이렇게 내용까지 좀 말하기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댓글 감사합니다. 소대가리님이 이제 여러 편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딱 한마디씩 딱딱 남겨주셨어요. 중에 이제 뭐 레이븐, 그 큐레이븐 편에 레이븐님 빠삭하다 이런 칭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미션 임파서블에 뭐 수고했다 에다넌트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프리앤드 소울님, 뭐 그래요, 바람개고 나우시카 편에 무풀방지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이것도 되게 고전 댓글이죠. 네, 클리셰인데 오랜만이니까 반갑네요. 어쨌든 유튜브에는 댓글이 많이 없는 줄 알고 별로 안 확인하고 있었는데 꽤나 좀 있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유튜브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팟빵 댓글보다는 확인이 좀 늦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댓글 부탁드리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했고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죠. 28년 후죠. 28일 후의 후속작인데, 뭐 28주 후는 공식 후속작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28년 후 작품이 3부작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빗소리가 마이크에 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뭐 크게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봤냐면 일단 재밌게 봤어요. 흥미로운 요소들이 꽤 많더라고요. 또 이제 뭐랄까 꽤나 고어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중간중간에 잠도 깨고 집중될 부분도 많고 세계관 설정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이 계속 이제 영화를 보면서 추측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진격의 거인 같은 작품에 대한 유사성이 꽤나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볼 게 많았습니다. 근데 막 완전 너무 재밌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정도 재밌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처럼 이제 이렇게 떡밥이나 뭐 세계관 해석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꽤나 재밌게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냥 그냥 이제 막 뭐 피 튀기고 막 사람 죽고 이런 것만 나왔으면은 재미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진격의 거인의 유사성을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해석해 볼 거리가 많고 세계관이 탄탄하고 뭐 이런 작품이다 보니까 되게 인상적인 작품인데 네, 이게 이제 좀비물과 비슷한 점이 있죠. 어떠면은 이제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크리처들이 나와서 인간을 위협하게 만드는 이야기고 뭐 그런 점에서 사실 뭐 진격의 거인이 뭐 좀비물은 아니지만 사실상 넓게 보면 특성은 통하는 작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위트홈이든 그죠? 뭐 진격의 거인이든 뭐 이건 28년 후든 어떤 비슷한 어떤 그러니까 관객들을 자극하고 싶어하는 재미 포인트는 비슷한 작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대한 위협 앞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이런 작품들은 많은데 꼭 진격의 거인을 짚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진격의 거인 세계관이 이제 파라디 섬이 있고 본 대륙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28년 후의 세계관이 영국 본토가 있고 그다음에 영국에 속한 작은 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작은 섬에서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뭔가 비슷한 거죠, 그죠? 근데 진격의 거인은 이제 어, 물론 섬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파라디 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륙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되고, 근데 이제 그 28년 후에 나오는 홀리 아일랜드 맞나요? 거기는 이제 뭐 걸어서도 그냥 사람이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은 그런 해안선의 모양을 보아하니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이 생각이 나서 진격의 거인을 보신 분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계속 비교하면서 보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또 진격의 거인은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파라디 섬은 이제 일본을 상징하는 것 같고 막 홀리 아일랜드는 영국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흥미롭게 보게 됐습니다. 이제 섬 바깥은 지옥이다라는 어떤 식의 심리들이 보였던 것 같아. 자 그리고 메인 빌런인 삼손 캐릭터 있잖아요. 다른 좀비들보다 크고 강하고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독 이제 척수를 뽑아내는데 집착을 한다. 그죠? 근데 이제 진격의 거인도 보면 이제 조선명단 선생님들이 꼭 그 거인의 뒷목을 노려서 그거를 이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척수, 목 이러는 거에 또 집착하는 모습이 이거는 이제 단순히 뭔가 연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대죠. 그러니까 삼손이 오히려 다른 생명체들의 목을 뽑아버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면 이제 진격의 의사들은 인간들이 목을 베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긴 한데 전에 그 척수에 대한 이야기, 핵 이런 목뼈에 대한 어떤 집착 같은 게 생각이 나죠. 또 이 어떤 그런 좀비들의 기동이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면 분노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그 기동하는 모습이 뭔가 무지성 거인을 생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좀비가 기동력이 느린 좀비가 있고 뭐 빠른 좀비가 있는데 이제 28일 후부터 빠른 좀비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거는 뭐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그 막 빠르게 뛰어오는 모습이 그리고 다 옷을 헐벗고 있는 모습이 그 무지성 거인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이제 그 거인을 조정할 수 있는 캐릭터,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에는 이제 시조의 거인이 있고 여기 메인 캐릭터는 삼손이 이제 좀비들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또 그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게 그 진격의 거인의 에렌이 운용하는 그 거인과 이 삼손 캐릭터가 너무 닮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산발인 점, 몸이 강한 점, 근육질인 점 이런 게 너무 비슷해. 그래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없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놓고 뺏겼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비슷한 점이 꽤 많다. 또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주인공 소년이 갇혀 있는 그 어떤 자신의 세계에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상당히 열정적이다 라는 점이죠. 우리 여기에 나오는 스파이키는 아빠랑 나가는 것도 사실 원래는 나가야 될 나이보다 몇 년이 어리지만 아빠가 가자 그러니까 가고, 그래도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용기를 좀 얻게 되고, 또 엄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엄마를 데리고 나가는 그 불위험성을 무릅쓰고 나가서 엄마를 치료하러 가겠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거기서 아기를 이제 구해 오는데 아기를 구해서 같이 이제 다시 홀리 아일랜드로 들어가는데 아기만 또 다시 세계를 탐험하러 나간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세계의 비밀을 탐구하기 위해서 또 여행을 떠나잖아요. 이런 어떤 과감성, 바깥 세상에 대한 궁금함,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이 징계의 거인 주인공인 에렌과 이 스파이키가 상당히 또 겹쳐 보입니다. 그래요. 또 이제 주인공으로부터 항상 이제 나오는 어떤 주제의식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기존의 섬 안에서 살면 안온한데 그걸 이겨내고 자유를 얻고 싶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싶다 하는 그런 소년들이라는 게 이 두 캐릭터의 공통점이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보면은 스파이키 같은 경우는 켈슨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 그 동네 어른들은 다 저 사람 좀 감염됐구만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겁을 주고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소녀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른들이 심어준 그런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저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좀비가 낳은 아이도 그냥 사람일 것 같다 이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것도 좀 비슷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통점들이 진격의 거인과 28년 후가 많은데 이걸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작가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뭐 또 저기 진격의 거인 원작자분들도 이건 뺏겼다라고 생각하고 불쾌하면 불쾌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뭐 이거를 문제라고 보는 건 아니고 뭐 대놓고 의도적으로 뺏겼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런 어떤 비슷한 이야기에서 보이는 공통점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뭐 대부분 뭐 이야기라는 것들이 사실 형태가 비슷한 점들이 많으니까 뭐 애초부터 막 타고나게 특별한 서사라는 거는 뭐 없죠. 잘 없으니까. 어떤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좀비물, 크리처물, 어떤 인류를 위협하는 인류를 닮은 존재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이 있는 서사다 보니까 비슷한 점이 더 많이 보였을 수도 있다. 큰 틀에서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진격의 거인이 그러면 그렇게 또 독창적이냐?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저작권이나 뭐 특허권의 인정 조건이 그 작품만의 특별함, 독창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뭐 그것도 상당히 주관적이지만, 근데 따지고 보면 진격의 거인도 뭐 완벽하게 독창적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딘가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들이 많이 보이죠. 물론 독창적인 지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호응하는 건 맞습니다만, 네. 그래요. 어쨌든 진격의 거인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만큼 인지도가 높다라는 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칭찬과 해석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새로운 클래식, 모던 클래식이 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진격의 거인의 작품에 대한 어떤 평가가 높다.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벽에 대한 서사인데 이거를 이제 이거 제가 10년 전에 대학생일 때 이거 수업에서 과제로 내서 좋은 성적 받았던 주제인데, 그러니까 벽에 관련된 서사가 인류를 모두 다 공통점을 갖고 있다. 벽에 대한 생각들은 인류가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 허약한 피지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지능은 좋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허약한 피지컬을 지켜줄 구조물을 계속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막 사파리 표원의 그 사자들은 본인을 죽일 수 있는 다른 맹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구조물에 집착하지 않는데, 근데 뭐 다른 동물들 보면은 약한 애들은 막 땅굴을 파고 뭐 파고들고 뭐 어디 왜 숨고 막 보호색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죠?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그 구조물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집착을 해왔고 그걸 계속 발전시켜 왔고 또 이렇게 이제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깨지고 자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죽는다라는 거는 인류와 함께한 지 오래다라는 거죠. 약간 그런 뭐 이런 표현은 사실 과학적이지 않지만 DNA계에 새겨진 공포라고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오랜 시간 벽을 만들고 쌓고 또 무너졌을 때 고통을 겪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벽이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물을 넘어서서 벽으로 만들어진 구분된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살아온 시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관념이나 전통, 뭐 진격의 거인 얘기를 또 해서 좀 그렇지만 거기는 완전 벽 자체를 숭배하는 종교 자체로 나오잖아요. 뭐 월교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 뭐 벽 그 정도의 종교까지의 수준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어떤 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같이 만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보면은 왜 그 설국열차 보면은 그 열차 안에서 계속 몇십 년씩 살다 보니까 열차와 엔진 자체와 그 엔진을 만든 사람을 약간 숭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뭐 그런 모습이 또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그 공간이 만들어내는 관념과 전통이 분명히 있다. 거기서 나온 또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까 벽을 처음에 만들 때는 밖에서 들어오는 위험물을 막기 위해서 밖에서부터 안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벽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관념들이 생기고 전통까지 가고 그게 그 생각들이 강해지고 굳어지면서 오히려 벽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진출을 막는 장애물로 또 기능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그래서 그런 벽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는 부분이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확장을 시켜보면 단순히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 간의 감정, 그러니까 연인들 간의 사랑, 가족들 간의 유대, 어떤 커뮤니티, 친구들 간의 우정,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지켜주는 어떤 벽 같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게 무너졌을 때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물리적으로 공격받고 이런 거에 대한 불안함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인류는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무언가를 항상 찾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 존재가 무너질 때에 대한 공포를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인류다. 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벽에 관련된 서사들이 진짜 많아요. 뭐 남한산성도 사실 그쵸? 벽이 그 남한산성이라는 벽을 놓고 강력한 적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벽을 놓고 벌어지는 이야기잖아요. 벽 밖으로 나가서 항복할 것이냐 아니다 벽을 지킬 것이냐, 벽을 놓고 사실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라서 어떻게 보면 판타지가 아니고 남한산성도 사실 벽에 대한 이야기고, 뭐 왕자의 게임도 마찬가지로 이제 왕자의 게임 그 설정을 보면 사실 그것도 영국 이야기인데, 웨스테로스 그 자체가 영국 이야기인데 보면은 그 북쪽 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트워치가 지키고 있는 그 벽에 이제 벽 바깥에 와인딜링이 있고, 또 가면은 그
설기라고 하나요? 설인기인가? 하여튼 그 걔네들이 공격해 올 것이다. 윈터 이스 커밍이다. 겨울 되면 그 설기들이 막 그 벽을 넘어서 공격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설정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역시나 벽을 놓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진짜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왕자의 게임은 영국에서 나온 이야기고 진격의 거인은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벽에 대한 이야기에 좀 더 민감한 나라일 수밖에 없나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봐요. 왜냐면 섬이 하나의 벽으로 기능하고 있는 거죠. 바다가 어떤 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바다는 배를 타고 가면 또 연결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기술적인 것들을 활용하지 못할 때는 바다는 성벽처럼 기능하는 건 맞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벽이 무너지면 어쩌지 하는 공포에 대한 이야기가 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더 크게 와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섬이 아닌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내 거처가 공격받으면 일단은 포기하고 다른 데 도망가서 후위를 도모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암살로 죽고 가족이 해체되고 그렇지만 계속 도망을 다니면서 어딘가에 의탁하고 계속 막 그 세력을 키워서 결과적으로 몽골을 지배하고 대륙을 호령하는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막 보면은 이제 삼국지의 유비도 본인의 어떤 본거지였던 형주였나? 삼국지 아버지 오래돼가지고 형주를 뺏기고 도망가도 그 파촉지방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세력을 쌓고 후위를 도모하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또 마오쩌둥도 보면은 그 대장정을 통해서 압도적인 어떤 적을 계속 피하고 버티고 도망다니면서 후위를 도모해서 결국에는 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의 이야기 구조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섬 바깥에서 무언가 침투가 해오는데 거기서 우리 그걸 막지 못하면 그냥 죽음이다. 후위를 도모할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한 심리가 그 역사를 반복하면서 생겨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뭐 아저씨의 썰 같은 느낌이지만요. 어쨌든 그런 벽이 무너지면 어쩌지 하는 공포가 있는 나라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바로 또 질서가 무너져서 혼란이 오고 내전이 생기면 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보수적인 태도, 기존의 질서가 계속 유지되는 어떤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혼란으로 해석이 돼서 어떤 질서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관성이 크게 작용하는 사회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공통점이 영국과 일본이 여전히 왕이 존재하는 나라, 물론 뭐 상징적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 밑에 뭐 평민이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어떤 태어난 계급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생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공통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면은 막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봐도 계속 이제 폭정이 계속되면 왕조를 바꾸고 그다음에 왕조까지 바꿀 정도가 아니라 밀란을 일으켜서 요구사항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고 또 폭정을 휘두르는 지도자를 가만 보지 않잖아요.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촛불혁명도 비체혁명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뭔가 부당한 질서를 거부하고 머물러 있는 질서에 대한 그걸 거부하고 하는 어떤 심리들 그리고 신분 상승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서 우리나라는 항상 다이내믹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건데 그만큼 이제 그 나라가 섬이냐 아니면 대륙에 속하느냐를 놓고도 분위기가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 걸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 섬나라에서 바깥으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도 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보면은 한참 유럽의 변방에서 머물다가 아무래도
기술이 해양 기술이 부족하면 지식 정보 같은 것도 얻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뭐 자원도 획득하기도 어렵고 이렇다가 어떤 해양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섬이라는 것이 장애를 안고 뛰는 장애를 안고 경기를 뛰는 꼴이었는데 이게 바다가 더 이상 벽이 아니고 기회의 통로로 여겨질 정도로 그런 배 기술이 발달하면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국력이 올라가니까 대륙을 침략을 했던 거고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는 수비적인 태세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지만 반대로 어떤 충분한 힘이 쌓였을 때는 꼭 대륙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도 보면 일본과 그 영국의 비슷한 점이다 이런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영화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결국에는 또 역사 좋아하는 제가 또 흥미거리를 찾아서 신나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개화스는 그래도 실마리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비슷한 점이 그 28년 후를 보면서 주인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어떤 새로운 구원자 서사를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대한 편견을 이뤄내고 새로운 희망, 생각의 변화, 패러다임 제시 이런 걸 하는 어떤 지도자의 탄생의 과정을 보는 듯했어요. 그러니까 스파이키가 3번의 그 원정을 나가는데 깨달음을 얻죠. 처음에는 좀비를 맞닥뜨리고 겁을 먹고 사륙을 경험하고 이것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좀비를 죽이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고 당연히 좀비와 인간은 공존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는 사람인데 아직 스파이키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이 굳어져 있지 않아요. 또 두 번째 원정에서 어머니를 데리고 켈슨에게 데려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엄마가 죽긴 하지만 어쨌든 그 켈슨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어른들이 이거 켈슨 전부 다 막 저 사람 감염됐다 괴물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켈슨 좋은 사람이었고 감염자 아니었고 인간이었고 근데 켈슨은 또 뭔가 감염자도 비감염자도 원래 인간이었던 사람으로서 차별하지 않는 어떤 높은 정신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켈슨을 보면서 또 깨닫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머니가 죽어도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막 오열하고 못 받아들이고 이러지 않고 어머니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결국에는 엄마의 행복을 위한 것이구나 이런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런 어떤 높은 수준 12살이 보여줄 수 없는 높은 어떤 정신적인 깨달음을 보여줘요. 또 그다음에 그 좀비가 낳은 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지키고 마을에 데려다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어떤 어른들이 지속된 공포로 굳어져 버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열려있는 친구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 삶과 죽음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아니고 삶이 그렇게 보면 삶에 또 집착할 필요도 없다. 이런 수준의 깨달음을 얻는 아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감염자 비감염자 모두 생명이지 뭐 무조건 적대시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식의 깨달음을 빨리 얻은 친구예요. 그죠? 그래서 무적적인 공포만 갖고 있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상황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닫는 친구. 그러니까 공포를 이겨내고 또 다른 어떤 지역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을 얻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으로 이 영화를 요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은 이제 그 전 세계의 가장 주요한 종교인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물론 힌두교 인구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 보면은 거기에 선구자들을 보면 그 지도자를 보면 자기 살던 데를 떠나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살던 성 밖을 나와서 편하게 살다가 성 밖을 돌면서 생로병사를 보고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구나에 대한 어떤 깨닫고 수련하러 떠나고 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수행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혹을 이겨내고 어떤 열반에 오르는 열반이 맞나 그때는 열반이 아니고 어떤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보면은 그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그 악귀한테 계속 시험을 당하지만 그걸 결국 이겨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모함마드도 보면은 이제 동굴에서 명상을 하는 가운데 그 가브리엘 천사, 지브릴 천사를 만나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 스파이키가 켈슨을 만나서 켈슨을 만나러까지의 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변화시키고 켈슨의 삶의 태도, 켈슨이 엄마에게 보여줬던 그런 선택들, 켈슨이 만든 추모 공간들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알고 있었던 삶과 죽음에 대한 편견, 감염자와 비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뭔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켈슨이 약간 그 무함마드에게 지브릴 천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 영적 지도자의 탄생 설화와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먼 길을 떠나면서 돌아와야 깨달음을 얻는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을 여행 많이 다녀야 되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집 밖을 많이 떠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도 여행을 안 간지 꽤 오래됐는데 여행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설정이 근데 그렇게 탄탄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그게 보면은 영국은 버려졌기 때문에 28년 동안 낙후가 됐다라는 건데 근데 다른 대륙에는 이제 그 감염이 퍼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른 나라들에서 왜 영국을 버려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보면은 그 스웨덴 군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장비가 좋아. 그 총으로 쏘면은 좀비가 죽어. 근데 스웨덴이 엄청난 뭐 군사 강국이 아니고 물론 스웨덴 군사력 좋지만 활과 총알에 죽을 정도인데 그러면은 다른 나라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영국에 있는 좀비들을 소탕하는데 전혀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어떠한 인명피해를 보지 않고도 죽일 수 있는 기술력은 돼 보여. 그러니까 저 정도 총기 정도의 그러니까 스웨덴 군인들이 쏘는 그 총기의 수준을 봤을 때 저 정도면은 뭐 드론이나 탱크나 장갑차를 활용하거나 뭐 헬기를 활용하거나 뭐 이러면은 사실 어떠한 신체 접촉 없이도 그 토벌 작업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왜 저걸 토벌을 안 하냐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안 할까? 네. 그렇죠? 당연히 영국을 그 토벌해내가지고 좀비를 척결을 해내면은 영국 너네 나라가 없어졌다가 우리가 해서 나라를 다시 세워주는 건데 어떤 정치 외교적인 이득을 또 볼 수 있고 이런데 냉정한 외교의 경기장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왜 안 하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감염자가 대륙으로도 퍼져가지고 전반적으로 인류의 기술 상태가 떨어졌다 이러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영국 바깥은 멀쩡하다며. 근데 왜 영국의 좀비들을 토벌 안 하냐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여서 설정이 그렇게 탄탄해 보이진 않았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좀비라는 존재가 사실 그런 지금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군사력을 사실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은 애초에 이제 이야기가 성립 안 되니까 이 정도는 트집잡으려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비판이 있다면 그것도 맞는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의문은 있었다. 저는 보면서. 그다음에 앞으로 이 시리즈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 약간 그런 거죠. 바이러스의 그 결국 이게 뭐 분노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이렇게 영국이 완전 망했는데
이 바이러스의 근원은 무엇이냐? 뭐 28일 후에 나오긴 하는데 그 뭐 저기 침팬지 같은 애한테 뭐 실험하다가 그게 잘못돼가지고 막 피가 바뀌고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하고 끝난 건 아니었어서 이거를 해결을 하는 그런 28일 후 2002년 작품에서 보였던 그 원인을 진짜 찾아서 떠나는 건지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 아마 되겠죠. 근데 뭐 그것보다는 켈스는 뭔가 다 꿰뚫고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가 그 감염자의 본질을 꿰고 있으니까 감염자를 혐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전체가 진짜 뭐냐, 그러니까 궁금해지죠. 뭔가 모든 문제의 씨앗이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8년 후만 보면은 약간 구원자처럼 보이는데, 약간 그 뭐랄까 그 설국열자 꼬리칸의 리더한테 뒤통수 맞는 느낌으로 켈슨도 약간 그런 캐릭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해골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데 이 해골에 대한 집착이 왜 일어나는가? 왜 우리 삼손은 그 해골과 척수를 뽑아서 꼭 모으려고 하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켈슨과 삼손의 두개골에 대한 어떤 집착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추적 탐구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막 엄마가 아무리 암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죽음을 너무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막 좀비를 어트랙션처럼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카체이싱 물에서 자동차를 재미 포인트를 뽑아내는 그 소재로 쓰듯이 그냥 좀비도 그냥 재미 포인트 뽑아내는 소재로 쓰고 그냥 그런 어떤 액션에 집중하는 그런 영화로 갈지 이것도 하나의 방향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단편이 아니고 3부작이기 때문에 그거 어떤 그런 액션 재미라만 갖고 막 뽑아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3부작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충분히 곁들여야 될 이런 재미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방향성을 추측해 보자면 이거는 저기 뭐야 워킹데드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처음에는 좀비가 무섭다가 알고 보면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런 식의 메시지로 나아가는데, 그 우리 스파이키가 바깥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오히려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로 나아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방향성이 상당히 많은데 3부작의 만큼 이런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을 뒤섞어서 재밌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37분 정도를 떠들어 봤는데 저는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해석할 떡밥거리가 많아서 상당히 좋았고요. 자, 저 월요일에 파이님 집에 가서 파이님과 나시님과 같이 또 파트 2를 녹음할 예정이니까 파트 2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그때는 좀 더 제가 여기 1파트 1에서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파트 2에 가서는 약간 진행과 개드립에 집중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